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벌써 14번째 방송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코로나 이전과 이후 달라진 장례식 컨텐츠로 찾아뵙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하면서 장례 문화도 달라진 추세를 반영해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좋은 상조회사 선택 방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조금 재미있게 방송하겠습니다. 저희 15년 장래 경험에 비추어 과연 좋은 상조회사를 선택하는 방법이 있을까 싶은데요.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좋은 상조회사 선택보다는 좋은 어전 팀장을 잘 만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어딘 나쁘다, 어딘 좋다 말씀드리기는 애매모호하고요. 동등한 입장에서 봤을 때 상조회사보다 좋은 어전 팀장을 만나시면 그 상가 빛을 제대로 보실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전국에 정말 많은 장례 의전 팀장들이 있습니다. 대학 졸업생부터 시작을 하여 대략 몇천 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요즘 대학교에 장례 지도학과가 있습니다. 남녀 불문하고 유망 직업이라고 이미 인기가 좋은데요. 하지만 너무 젊은 팀장은 경험이 부족하여 잦은 실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젊은 팀장 선호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아주 극소수이십니다. 상조회사마다 에이스라고 하죠. 에이스 팀장들이 꼭 있습니다. 팀장마다 순번으로 행사에 투입이 되는데요. 사실 그 순번을 어기고 배정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좋은 의전 팀장 만나는 방법이 있을까요? 진심으로 내 가족 같은 마음으로 다스리는 팀장, 그 팀장으로 인해 상가 분위기가 확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팁을 알려드리자면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전 상담을 먼저 꼭 받아보시라는 겁니다. 의전 팀장과 상담을 원한다고 하시면 웬만하면 행사 진행 팀장과 상담을 하실 수 있게 도와드릴 겁니다. 통화만 하더라도 느낌이 확 오실 겁니다. 친절하고 상냥하게 통화를 하셨다고 느껴지시면 그 팀장 성함 또는 전화번호를 메모를 하여 추후에 장례가 발생했을 경우 그 팀장한테 바로 전화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시면 해당 상조회사에 전화하셔서 사전 상담했던 팀장으로 배정 부탁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 웬만하면 거의 다 그 팀장으로 배정이 되실 겁니다. 조금 도움 되셨나요? 평생 한두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장례 행사이므로 좋은 의전 팀장을 배정 받으셔서 고인 가시는 길 조금이나마 편히 가실 수 있게끔 도와줬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좋은 상조회사 선택 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저 김 팀장을 원하시나요? 전 항상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필요하시다면 사전 상담 또는 장례 진행을 맡겨주신다면 200%의 이상을 최선을 다해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속, 3일의 약속.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벌써 15번째 방송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좋은 상조회사 선택 방법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장례를 앞두신 유가족분들께서 좋은 상조회사와 의전 팀장을 만나 고인의 마지막 길을 잘 보내드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콘텐츠는 장례식장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라는 콘텐츠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정답은 아닙니다. 저의 장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릴 테니 다들 편안하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다들 메모장 준비들 하셨습니까?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사란 신에게 음식을 바치며 기원을 드리거나 돌아간 이를 추모하는 의식을 말합니다. 제사는 종류도 다양하게 있고 제사상 차리는 순서도 복잡하며 제사를 지내는 방법도 집안, 지역마다 각양각색이므로 참 복잡한데요. 보통 장례식장에서 지내는 제사의 종류는 초제, 성복제, 상식, 그리고 발인제, 위령제, 평토제 등으로 나뉘고요. 고인 종교에 따라 다르게 제사를 지냅니다. 여기서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메모장 준비했습니까? 경황이 없는 유족분들은 장례식장에서 직원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식인 줄 알고 제사 음식을 하나하나 전체를 다 주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전체를 다 주문했을 경우 재물 가격이 최소 80만 원에서 많게는 100만 원 이상의 제사 음식 비용이 발생하는데요. 부담되시죠? 제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저렴하면서도 격식은 갖출 수 있게 지내는 꿀팁. 제사는 말씀드린 대로 초제와 성복제, 상식, 발인제, 위령제가 평균입니다. 여기서 초제와 상식만 주문을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생기시죠? 나머지 성복제랑 발인제는 어떻게 지내냐고 말씀들 하시죠? 자, 잘 들어보십시오. 초제만 주문하시고 성복제를 상식으로 지내는 겁니다. 발인제 역시 상식으로 주문을 하셔서 지내시면 됩니다. 어떻게 느낌이 오십니까? 기본적인 제사 음식은 초제상에 다 차려져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초제는 주문하시는 게 맞습니다. 상식은 따뜻한 밥과 탕국, 반찬이 새로 올라가기 때문에 고인께 식사를 끼니마다 따뜻하게 올려드린다는 의미로 성복제, 발인제에 상식을 올리는 것이 더 낫다는 생각이 드네요. 초제와 성복제, 발인제 제사상은 올라가는 음식의 가짓수 차이이므로 다 시키는 것은 어쩌면 너무 허례의식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부 과한 영업을 하는 장례식장에서는 제사상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다 하셔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부분만 잘 숙지하신다면 아주 효율적으로 장례 비용을 지출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위령제입니다. 위령제란 고인분이 안치가 되시는 납골당에서 지내는 제사입니다. 매장시에는 봉분제, 평토제라고도 하고 화장시에는 위령제라고 말하죠. 위령제는 장례식장에서 보통 포장 판매를 하는데요. 관리도 잘 안 될 뿐더러 상한 음식을 진설하는 게 아니라 하여 보통 간소하게 진설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장례 진행 시 이틀째 되는 날 가까운 슈퍼나 마트에서 포대추밤, 곶감배 사과, 산자, 청주 한 병 등 이 정도로만 구매를 하여 장지에서 제사를 지내시면 아주 저렴하게 위령제를 진행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장례식장 제사 꿀팁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주 좋은 꿀팁을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콘텐츠 역시 꿀팁을 가지고 오겠습니다. 메모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제게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 팀장입니다. 벌써 16번째 방송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례시장에서 제사를 꼭 지내야 하나요? 콘텐츠 찾아뵀습니다. 아주 반응이 뜨거웠죠. 장례를 앞두시 유가족분들께서 허례허식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장례 비용 지출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요양병원에서 임종시 준비사항이라고 컨텐츠 주제로 방송을 할까 합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요양원과 요양병원의 차이가 뭘까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의료시설 및 의사 유무의 차이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첫째, 정의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도움이 필요한 6세 보세 이상 노인들을 보살피는 곳이죠. 요양병원은 요양 환자 3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의료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 입원 조건의 차이입니다. 요양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 요양보험 적용 신청을 하면 심사를 받고 장기 요양 1급에서 3등급으로 받으면 들어가실 수가 있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하기 위해서는 의료법 기준에 따라 요양병원에 입원을 하여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입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대상의 차이입니다. 요양병원은 노인을 치료하는 의료시설이지만 요양원처럼 나이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병원이라는 이름처럼 장기 요양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이 적용이 됩니다. 여기서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는 꽤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장례 준비에 있어서 꽤 차이가 있는데요. 제일 중요한 사망진단서 발급 유무입니다. 요양원은 사망진단서 발급이 되지 않습니다. 이 점 꼭 기억하세요. 즉, 요양원에서 임종을 했을 시에는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 고인을 병원 응급실에 격리를 하여 사망진단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문 장례식장에서 장례를 치를 경우에는 공의라고 하는 외부 의사를 모시어 고인을 검한 후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장례준비 서류는 사망진단서와 사체검안서, 시체검안서 등 이름이 제각각인데요. 똑같은 서류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병원은 말씀드린 대로 의료시설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24시간 의사분이 항시 계십니다. 그러므로 24시 언제든 임종시에 사망진단서 발급이 되오니 이 점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을 말씀을 드리자면 요양원과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했을 시에 장례식장으로 이송을 하여 장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종종 사망진단서에 오류가 생기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미리 서류에 틀린 부분을 발견하면 장례 진행에 차질이 없지만 틀린 부분을 확인하지 못하고 발인 당일 화장장에서 화장 진행이 불가한 불상사를 생길 수가 있습니다. 다들 상상이 가세요? 저는 생각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 불상사가 생기기 전에 꼭 사망진단서를 확인하시고 장례 진행에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임종을 했을 시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꿀팁이죠? 아쉽지만 다음 컨텐츠를 위해 이 김 팀장은 물러갑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많이들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벌써 17번째 방송이네요. 구독자도 벌써 많이 늘었는데요.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양병원에서 임종시 준비사항 컨텐츠로 찾아뵀습니다. 요양원 및 요양병원에서 임종했을 때 대처하셔야 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기에 헷갈리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제가 지난 15년간 장례업을 하면서 겪었던 장례 에피소드에 대해 말씀드려 볼까 합니다. 조금은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재미있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꼭 잊지 못하는 상황이 3가지가 있습니다.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한 13년이 훌쩍 넘었던 사건입니다. 기억도 하기 싫지만 그래도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장례 행사장이 그때 강원도 강릉이었던 것 같습니다. 몹시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열심히 행사에 임하여 진행을 하고 저녁 9시쯤 퇴근을 했었는데요. 그 시절엔 전 숙박을 위해 찜질방 생활을 할 때였습니다. 진짜 전국 안 가본 찜질방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퇴근을 하고 내비게이션에 가까운 찜질방을 검색하고 열심히 그 장소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느낌 아십니까? 초행길 가실 때 왠지 이 길이 아닌 것 같은 느낌. 그래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 다들 공감하시죠? 그날 저 역시 그랬으니까요. 아무 생각 없이 초행길이라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대로 갔습니다. 전 이 길이 아닌 것 같은데도 설마란 생각에 계속 갔었습니다. 겨울이었고 밤 9시가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거리는 한산했습니다. 인적조차 드물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알려주는 도착지는 바로 강릉의 한 공동묘지였습니다. 진짜 온몸에 닭살이 쫙 올라오는데 그 느낌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생각도 하기가 싫어요. 얼마나 허겁지겁 달렸는지 사고 안 난 게 다행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장례업을 하면서 그 많은 고인 수습을 해왔지만 그 당시 신입이라 그랬는지 진짜 놀라 뒤집어질 뻔했습니다. 지금은 가끔 그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땐 그랬지 하고 웃고 넘긴답니다. 두 번째 장례 에피소드입니다. 조금은 웃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장례업을 배우면서 아무것도 모르던 신입 시절이 있었습니다. 장례 행사 진행을 하고 있을 때 사건 사고입니다. 선임이 행사 진행을 하고 저의 성복제 제사를 평가하는 날이었습니다. 보통 입간을 하고 지내는 첫 제사를 성복제라고 하는데요. 행사팀장들은 보통 입간 종료 후에 서둘러서 입간용품을 정리하고 빈소로 찾아갑니다. 저는 이날 첫 성복제를 집례를 하는 날이었습니다. 아주 잘하고 싶은 마음에 나름 준비를 하고 빈소에 찾아갔습니다. 그때 터진 사건 사고입니다. 제가 성복제 제사를 지낼 때 밥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정말 잘하고 있는 줄만 알고 열심히 축과 제사의 집례에 집중을 하고 있었죠. 제사가 끝날 무렵에는 고인이 식사하시는 묵례 시간이 있는데요. 고인분의 제사상을 바로 보니 아무 생각 없이 밥 뚜껑도 열지 않은 채 있더라고요.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서둘러 묵례 도중 눈치껏 잽싸게 뚜껑을 열고 제사를 마쳤습니다. 그날 선배한테 욕이란 욕은 다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이후로는 실수하지 않고 아주 잘 집례하고 있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에피소드라기보다는 저에게 잊지 못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한 14년 전 이야기인데요. 그때 근무하던 본사가 청주였습니다. 장례 행사 진행 장소는 전라도 광주였습니다. 선임이랑 행사 진행을 하던 도중 보통 발인날에는 저 혼자 동행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장지는 대한민국의 땅끝 마을 바로 해남이었습니다. 참 장래일하면서 전국 방방곡곡 안 가본 지역이 없는 것 같습니다. 보통 발인날 행사팀장은 새벽 일찍 일어나는 편입니다. 그날 또 역시 그랬죠. 광주에서 해남까지 운전을 하여 동행을 했었습니다. 마무리 끝날 무렵 그 상가 사인님께서 감사의 표시로 홍어 한 박스를 주시면서 고마움을 표하셨습니다. 그 사인님 아주 기억이 많이 납니다. 그 홍어를 트렁크에 고이 모시어 청주로 복귀를 했었습니다. 가는 3, 4시간 동안 홍어 삭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하던지 졸음운전도 하지 못하게 냄새가 지독했었습니다. 아주 고마운 친구 역할을 해주었답니다. 자, 그런데 지금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장제 일 마무리하고 청주 본사로 복귀를 하니 저녁 7시쯤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요. 도착 후 선임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막내야, 저기 입간용품 챙겨놨으니 그거 들고 바로 삼척오령 가가. 오늘 밤 12시 입관이란다. 그게 웬 말입니까? 새벽 일찍 일어나 졸리고 피곤한데 삼척으로 바로 가라니요. 내색은 할 수 없는 위치라 두말 없이 달리고 달려 23시 도착을 하여 곧장 또 다른 선임과 저런 입관을 했던 기억입니다. 그날 하루 운전 시간만 무려 10시간 이상 운전과 하루 주유 2번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제가 살아있다는 게 신기할 정도로 위험한 고비 여러 번 넘겼고 하늘에 감사하고 부모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희 에피소드는 어떠셨는지 모르겠네요. 재밌게 보셨나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을 가지며 이지장내 김팀장은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아주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십시오. 지금까지 장내튜브 이지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벌써 18번째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장례 에피소드 콘텐츠로 찾아뵀는데요. 제가 15년간 장례업을 하면서 겪었던 에피소드 중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모아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의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는 자택에서 임종을 했을 시 준비사항입니다. 과연 자택에서 임종을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김 팀장이 머리에 쏙쏙 들어오게 알려드릴 테니 오늘 역시 메모장 준비들 하시고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통 자택에서 임종을 했을 때 유가족 분들께서는 너무 당황을 하십니다.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보통 119에 신고를 하십니다. 하지만 119에서는 고인 수습을 할 수 없게 되어 있고 이런 경우 자동으로 경찰에 신고도 같이 되어 절차가 아주 까다롭게 진행이 됩니다. 경찰서에 가셔서 상주 진술 및 조서 작성도 하셔야 하고 소요 시간이 기본 2시간에서 3시간 정도 소요가 됩니다. 검사 지휘서라는 서류를 받기 전까지 입관 절차를 포함한 장례 절차가 지연되어 시간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서 임종을 했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집니다. 첫째, 60세 이전이시고 생전에 지병이 없으셨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에 무조건 신고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쉽게 말해 아직 돌아가실 때가 아닌데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돌아가셨으니 상주 입장에서는 그 사인을 알고 싶지 않을까요? 당연한 겁니다. 내 부모가 왜 돌아가시는지 자녀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셔야죠. 그래서 경찰에 신고 후 부검 및 검사 지휘를 받으셔야 사인을 명확히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둘째, 60세 이상이시고 큰 지병을 앓고 계셨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경찰 신고 및 검사 지휘서 없이 장례 진행이 가능합니다. 미리 가입하셨던 상조회사 또는 가시고자 하는 장례식장에 전화 한 통이면 고인 운구 및 사망 진단서를 손쉽게 발급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장례 진행에 아무 지장 없이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들 이해되십니까? 세 번째로 사고로 인해서 사망을 하신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자택 혹은 외부에서 사고로 사망을 하셨을 때에도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오늘의 컨텐츠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자택에서 임종시 준비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올리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컨텐츠로는 화장장 예약 시 유의사항을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이집팬분들 항상 건강 유의하시면서 이 김 팀장은 이만 인사 올리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되니 많이들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벌써 19번째 방송입니다. 갑자기 첫 방송이 기억이 납니다. 다들 느끼시겠지만 서툴고 어색했던 목소리와 행동들 어떻게 지금은 많이 능숙해졌죠? 이게 다 이지팬들 덕분입니다. 벌써 구독자가 촬영일 기준으로 500명을 돌파했고 1000명 이상까지 늘어나도록 열심히 좋은 정보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택에서 임종했을 시 준비사항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자택에서 임종을 하셨을 때 유가족분들께서 너무 놀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당황하실 수 있겠다는 마음에서 제가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 바로 1차 장지라고 하죠. 화장장 예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도 좋은 꿀팁이니 메모장들 준비들 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현재 대한민국 화장률이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수도권에는 평균 80% 이상입니다. 10집 중 8집이 화장을 한다는 거죠. 지방에는 화장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서 화장하시는데 큰 지장 없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수도권입니다. 수도권에 전국의 인구의 5분의 1이 밀집된 거 다 아시죠? 따라서 돌아가시는 분에 비해 화장장에 있는 화구가 항상 부족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매년 매달 돌아가시는 분은 비슷한데 왜 화장장 화구가 부족할까요? 정답은 화장률 때문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80% 이상이 화장하시기 때문에 항상 수도권 화장장 화구가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오후 늦게 임종하시는 분은 화장장 예약을 못 잡아서 정상적인 3일장 진행이 어렵고, 그 예약을 못 잡으시는 분들은 타 지역으로 화장장을 예약을 합니다. 그래서 타 지역 화장장도 예약 잡기가 힘들 뿐더러 값비싼 화장 비용을 지불하여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빨리 각 시마다 화장장을 만들어 이런 불편한 일이 생기지 않았으면 하네요. 가끔 유가족분들께서 상조회사와 장례식장에서 왜 화장 예약을 해주지 못하냐고 항의하실 때가 있습니다. 예전부터 화장장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고 고인의 개인정보가 있어야 화장 예약이 되므로 함부로 예약을 잡을 수가 없다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팁을 알려드릴게요. 사전 상담을 먼저 꼭 받아보십시오. 가입하신 상조회사 또는 저 김 팀장에게 문의를 하시면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장례를 앞두고 계시는 분들은 사전 상담을 꼭 받으셔서 그 해결책을 찾으시면 될 듯 합니다. 화장 예약을 하지 못해 불가피하게 4일장으로 진행하거나 타 지역에서 화장 시 화장 비용 또한 100만 원까지 지출하게 되므로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실 수가 있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화장장 예약 시 유의사항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김 팀장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길 바라고요. 좋아요, 구독, 알람까지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 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례 김 팀장입니다. 벌써 20번째 방송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 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화장장 예약 시 유의사항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현재 대한민국 화장률이 평균 80% 이상인 점을 감안해서 화장 예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례식장 종교별 조문 예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이 조문과 문상을 많이 헷갈려 하십니다. 그 차이점을 간단히 이 영상에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여기서 문상은 돌아가신 분과 생전에 아는 사이로 돌아가신 분께 애를 갖추는 것이고요. 그리고 조문은 돌아가신 분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간접적인 관계, 즉 친구의 부모님 상이나 회사나 단체의 동료들, 가족 중에 돌아가신 분을 찾아가 애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혹시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럼 문상과 조문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했다고 할까요? 요즘 몇몇 상조회사에서 빈소 앞에 배너 설치를 많이들 하는데요. 그 배너 중 대부분 조문 받는 방법에 대해 많이들 걸고 있습니다. 다만 제 생각으로는 100명 중 한두 명꼴로 볼 수는 있겠지만 생각보다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저 이 김 팀장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제가 설명을 잘 드릴 테니까 조문 가실 상황이 생길 시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참 요즘 장례 문화가 현대화로 너무 많이 바뀌었습니다. 전통 장례 문화는 거의 볼 수가 없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럼 현대화 장례에 맞추어 조문 예절에 대해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빈소 입구에서 가벼운 목례를 하시고 부의금을 넣고 브이록에 성함을 작성을 하십니다. 그 다음은 분향실로 들어가십니다. 자, 지금부터 아주 중요합니다. 이 상가가 기독교 장례인지 천주교 장례인지 아니면 불교 및 유교식 장례인지 그것부터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합니다. 모르신다면 제가 팁을 알려드릴게요.
분향소 들어가시면 영정사진 앞에 재물상이 있는지 없는지 따라서 조문 내절이 달라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재단에 재물상이 없다면 보통 기독교 또는 천주교이고요. 쉽게 말씀을 드려서 재물상이 없는 경우는 거의 다 기독교 장례 및 천주교 장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명패를 보고 판단하셔도 되지만 일반인들은 경황 없이 들어가셔서 그것까지 보지 못하실 겁니다. 제 말에 공감들 하실 겁니다. 재물이 없는 경우에는 입구 쪽에 헌화꽃이 있을 겁니다. 그럼 헌화꽃 한 송이를 들고서 제단 앞쪽에 놓여져 있는 곳으로 헌화를 하시고 가벼운 묵내로 고인께 인사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주와의 조문도 가벼운 눈인사 및 악수를 청하신 후 적객실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불교 및 유교 조문 방법은 제단 위에 재물상이 있으실 겁니다. 그렇다면 제일 먼저 분향을 하시면 됩니다. 향 하나 또는 세 개를 집어 분향을 하여 향대에 꽂고 고인에게 재배 2번 반 하시면 고인과의 조문은 다 하신 거고요. 상주와의 조문은 한 번에 절로서 끝나시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자면 돌아가신 고인에게는 2번의 절을 하시고 살아계시는 상주와의 조문은 한 번의 절로 끝나시는 겁니다. 참 쉽죠? 요즘 종종 헌화꽃도 있고 향을 피울 수도 있게 둘 다 설치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그럴 때는 조문 가신 본인의 종교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본인이 기독교이시면 헌화로 분향을 하시고 불교 및 유교이시면 향을 피우시고 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장례식장 종교별 조문 예절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다들 이해되셨습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후회 없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 저 김팀장은 여기까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례 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지장례 김팀장입니다. 항상 노력하며 즐겁게 감상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바로 제사 지내는 방법과 지방 쓰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사 지내는 방법입니다. 제사는 가가레라고 할 정도로 제사를 지내는 방법은 집안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집은 제사 음식을 미리 차려두고 절차를 진행하기도 하고 어떤 집은 찬 음식을 미리 차리고 후에 뜨거운 음식을 내오기도 합니다. 밥 뚜껑을 여는 시점도 술을 다 올리고 열기도 하고 술을 올리면서 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자가 4번 절하기도 하며 남자와 동일하게 2번 절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예 여자가 제사에 참석을 하지 않는 집도 있다는 거 알고 계셨습니까? 그 외에도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제사 지내는 방법을 잘 모르신다면 집안의 어른에게 물어보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이 방송에서는 대체적인 제사의 방법을 소개하며 평소 집안에서 지내는 방법과 다를 경우에는 집안의 방법을 따르기도 권장합니다. 그리고 제사는 전통적으로 조상이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에 지내는 것이 맞습니다. 12시 직후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이렇게 되면 가족들의 참석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어
보통은 기일의 저녁 시간대에 지내는 경우가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차례의 경우는 그러니까 설과 추석이죠. 오전 시간대에 지내는 것이 보통이라는 점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사 음식을 제수라 부르며 제수는 지방과 가정에 따라 각양각색이므로 다수가 차리는 제사 음식을 가지고 제사상 차리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사람의 영혼이 의지할 자리나 죽은 사람의 사진이나 지방 등을 신위라고 부릅니다. 제수에는 신위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아닌 것이 있습니다. 제사는 한 분만 모실 수 있지만 두 분 이상을 한꺼번에 모시는 경우도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며 일반적인 상차림에 비유하면 개인별로 준비해야 할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으니 신위별로 준비해야 할 것으로 밥, 국, 숭늉 등 신위 수대로 준비하며 명절 차례에는 떡국이나 송편이 대신하기도 합니다. 참 어렵죠?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 지내는 방법은 집안마다 지역마다 각양각색으로 다 다르다는 점입니다. 꼭 한 번쯤 집안 어른에게 한 번쯤 물어보시고 제사 음식 진설에 대해서 홍동백서, 조율시, 조율이시 등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이버 및 유튜브를 한 번쯤 검색창에 검색을 하시어 제가 말씀드린 정보와 인터넷의 도움을 받으시고 실행해 보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제 심정은 방문하여 제사 지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그렇지 못한 제 심정 알아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방 쓰는 방법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부모 한쪽이 생존해 있을 경우는 단독으로 지내니 지방에도 한 분만 씁니다. 그런데 두 분 다 돌아가셨다면 제사를 같이 지내므로 지방의 부모를 같이 사용합니다. 이때 오른쪽에는 어머님의 신위를 쓰고 왼쪽에는 아버님의 신위를 씁니다. 남자 여우란 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서 남자 여우란 음양설에서 남자는 왼쪽이 소중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소중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음양설에서 왼쪽이 양이고 오른쪽을 음이라 하였고 따라서 사람에게도 적용이 되어 남자는 왼쪽이 소중하고 여자는 오른쪽이 소중하다 하였답니다. 또한 맥이나 손금자리 같은 것을 볼 때에도 남자는 왼쪽을 여자는 오른쪽을 본답니다. 보통 지방 쓰는 방법은 부모 기준으로 부는 아버지이며 형고학생 부군, 모는 어머님이죠. 모는 현비유인 본관 성씨 신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모친 성함이 최길자라 한다면 현비 유인 최씨 길자 신이 이렇게 적어 제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지방에는 고인과 제사를 모시는 사람의 관계를 적고 고인의 직위를 적으며 고인의 이름을 적고 마지막에 신위라고 적습니다. 아버지는 고, 어머니는 비, 조부모는 조고, 조비, 증조부는 증조고 증조비라 하여 앞에 현을 써서 현고, 현비, 현조고, 현증조고, 현증조비라고 씁니다. 그리고 남편은 현벽이라 쓰며 아내는 현을 쓰지 않고 망실 또는 고실이라고 씁니다. 형이 돌아가셨을 땐 현형, 형수는 현형수, 그리고 동생은 망제 또는 고제, 자식은 망자 또는 고자라고 사용합니다. 전통적으로 남자 조상이 벼슬을 한 경우에는 벼슬의 이름을 쓰고 여자 조상은 남편의 급에 따라서 전경부인, 정부인, 숙부인 등
호칭을 나라에서 받았기 때문에 그 호칭을 사용합니다. 벼슬을 안 하는 경우 남자는 학생이라고 쓰고 그 부인은 유인이라고 사용한다는 점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이것 또한 복잡하고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지방 쓰는 방법 참 간단합니다. 보통은 부모 제사를 많이 모시기 때문에 부모님 기준으로 보자면 아버님은 현고 학생 부군 신이, 어머님은 현비 유인 최씨 신이이므로 꼭 기억을 하여 기제사 및 차례 지내실 때 도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제사 지내는 방법과 지방 쓰는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또 복잡하고 머리 아픈 영상 보신다고 감사합니다. 항상 노력하는 김 팀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이지 팬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고인을 최고로 좋은 곳으로 모시고 싶어하는 유가족분들의 마음을 헤아려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상주가 해외에 계실 때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일반 장례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상가마다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의 장례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려 볼게요. 해외 어디에 계시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고요? 해외에 계시는 분이 아주 먼 미국에 계실 수도 있고 가까운 일본에 계실 수도 있고 한국 도착 시간이 언제냐에 따라서 참석할 수도 없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보통 장례는 3일장을 치르는데 해외에 계시는 분들에 의해서 3일장이 될 수도 있고 4일장이 될 수도 5일장이 될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그럼 상주가 해외에 계실 때 제일 현명한 방법이 뭘까요? 그 답은 해외에 계시는 상주와 한국에 계시는 분들과 합의를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상주가 2일째 되는 날 참석할 수도 있고 발인 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상가는 상주가 도착 후 장례를 시작할 때가 있고요. 물론 고인은 안치실에 하루 모셔놓고서 상주 도착 후 장례를 시작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때는 상주가 장례 이틀째 도착 예정이라면서 정상적인 3일장으로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마지막 고인분 얼굴을 뵙기 위해 이틀째에 도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 입관 시간이 늦게 진행이 될 때가 허다하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자녀로서 마지막 임종을 지켜드리지 못한 죄로 입관 시간에 꼭 부모님 얼굴을 보여드리는 게 A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비행기 표를 못 구하여 못 오는 경우도 있고 비행기 표가 있어 늦게라도 도착을 하여 참석을 할 때도 있으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상주가 해외에 있다고 하여 복잡하고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해 하셨죠?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을 거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셨으면 하고요.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상주가 해외에 계실 때 장례 절차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네요. 항상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장례 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까지 응원해주신 이지팬 분들 덕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주가 해외에 계실 때 장례 절차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해외에 계신 상주님께서 고인 임종 시 경황이 없어 장례 절차를 잘 모르실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컨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컨텐츠는 조금 특이한 컨텐츠입니다.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 진단법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과연 대한민국 상조 가입자들 중에 내가 가입한 상조 상품 내용을 아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거의 없을 거라 봅니다. 요즘은 상조가 필수품이라 할 정도로 많은 분들이 가입을 하시는데요. 그렇다면 당연히 내가 가입한 내 상조, 내 상품 구성을 알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홈쇼핑이나 케이블이며 TV에서 꼭 한 번쯤 상조 회사 광고 다들 보셨을 겁니다. 상조회사 가입하면 값비싼 가전제품이나 리조트 이용권 등 다양한 사은품을 제공하여 가입을 권하는데요. 잘 보시면 전체적인 상조 상품 금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초창기 상조 상품은 200만 원, 300만 원 등 월 얼마씩 5년, 10년 납입으로 딱 정해놓고 영업과 판매를 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는 기간이 15년, 20년, 최고 30년으로 기간을 아주 길게 잡고 월 납입금을 만 원대로 낮추어 부담 없이 가입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았더라고요. 서론이 길었네요. 내 상조 내가 가입한 상조 진단법을 아주 쉽게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가입하신 분과 가입 예정자분들은 오늘 영상 유심히 봐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먼저 가입자분들부터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가입을 했을 당시 수령한 내 상조 가입 증서를 꼭 확인하십시오. 가입 증서를 분실하셨다면 가입한 상조회사에 전화를 하시어 팩스 또는 메일로 증서를 보내달라고 하시면 바로 보내주실 겁니다. 가입 증서를 보시면 상품 내용이 있으실 건데요. 내가 과연 얼마짜리를 가입을 했고 월 얼마씩 납입을 하고 있는지, 내가 가입한 상품 구성은 어떠한지 한눈에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수의, 관, 버스, 리무진 등 앞으로 장래가 필요하실 때 한 번쯤 유심히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도우미가 몇 명이 나오며 버스와 리무진은 선택 사항인지 유심히 보시고 장래 발생 시 증서 지참 후 담당 팀장과 상담을 하실 때 비교해 보시면 손해 보실 일 없이 이용하실 수가 있으니 장래 예정이시라면 미리미리 챙겨서 숙지하시면 될 듯합니다. 그리고 상조 가입 예정자 분들께는 내용을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요즘 장례는 다들 아시다시피 가족장 및 간소화 장례 비율이 아주 높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값비싼 상조가 필요가 없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사용하지도 않을 리무진이며 도우미, 유골함이며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값비싼 상조 상품을 가입을 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인 거죠. 상조회사를 가입을 하실 때 내 가족 장례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꼭 한 번쯤 생각을 하시고 가입하실 상조회사의 홈페이지나 사전 상담을 신청을 하여 상담을 하시고 꼭 가입하시길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믿었던 상조회사 부도와 폐업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고객에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필히 나에게 맞는 상품 가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 김 팀장이 여러분 곁에 항상 곁에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비대면 전화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내가 가입한 상조회사 진단법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쉽게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콘텐츠도 아주 멋지게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까지 설정을 잊지 마시고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장내튜브 이지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김팀장입니다.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리는 김팀장이 되겠습니다. 오늘의 컨텐츠는 장례 행사 중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내용 중 하나인 사망신고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내 가족이 내 곁을 떠났다는 사실도 굉장히 황망하고 믿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장례식을 진행하고 난 뒤에 한 번 더 사망신고를 진행하는 경우에 많은 분들이 슬픔에 젖으시는 듯합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있지만 그중 제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바로 사망신고일 텐데요. 많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사망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예전엔 고인의 주소지죠. 시, 구, 읍, 면, 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시어 접수를 했는데요. 요즘은 지역 상관없이 동사무소에 방문만 하시면 된다는 점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망신고 기간은 고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가 진행이 되어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않을 시 5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루고 미루다 사망신고를 진행을 하신 경우 나도 모르게 신고 기간을 넘겨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꼭 기간 안에 신고를 하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란 행정안전부에서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금융거래, 토지, 자동차, 세금 등의 재산 확인을 위해서 개별 기관을 일일이 방문을 하지 않고 한 번에 통합 신청으로 문자, 온라인 우편 등으로 결과를 확인하는 서비스입니다. 한마디로 사망자의 재산조회 통합 처리 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동사무소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온라인 정부 이사에서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첫째,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 둘째, 신청인의 신분증입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가족관계 증명서가 있습니다. 조회 결과 확인은 일주일에서 약 3주 정도 걸린다고 하오니 꼭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사망신고 절차 및 시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마디로 간단히 동사무소에서 이 모든 걸 일사천리로 조회 및 신고가 가능하오니 담당 부서 직원과의 대화로 이 모든 신고 및 조회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시고요. 알람까지 설정해 주시면 후회 없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다음 영상을 위해서 저 김팀장은 여기까지 인사 올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내튜브 이지장내 김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이지장내 유튜브 김팀장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예전에 방송했던 가족장과 무빈소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위해 준비해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장과 무빈소 문의가 줄기차게 문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 김 팀장이 오늘 이 방송으로 싹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사망신고 절차 및 시기 컨텐츠로 찾아뵀는데요. 어떠한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콘텐츠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혹시 놓치셨다면 우측 상단에 링크를 꼭 들어가셔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참, 그리고 제 목소리만 듣고 상내 코디 받으신 고객님들 중에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데요.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하는 김 팀장이 되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가족장, 무빈소, 장례 절차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무빈소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무빈소는 빈소가 없이 장례 진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빈소 없는 장례의 장점과 단점으로 나누어 설명드리겠습니다. 무빈소의 장례의 가장 큰 장점은 경제성입니다. 장례식에서 가장 많은 비용이 지출되는 품목은 바로 음식과 장례식장의 시설입니다. 무빈소 장례는 빈소를 차리지 않기 때문에 빈소와 접객실 시설을 사용을 하지 않아 조문객을 부를 수도 없고 조문객이 없기 때문에 음식 비용이 지출이 되지 않습니다. 시설과 음식을 소진하지 않는 장례 절차는 비용이 크게 절감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무빈소 장례의 단점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유가족께서 머물 수 있는 시설이 없기 때문에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빈소 또한 함께 없습니다. 향을 태울 수 있는 곳과 헌화꽃을 올릴 수 있는 곳,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공기 올릴 수 있는 어떠한 추모의 공간이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빈소 없는 장례는 그동안 연고가 없는 고인, 신생아에게만 주로 진행이 되었던 장례 절차였습니다. 추모의 공간이 없는 장례식은 장례가 끝난 후 남는 후에 또한 결국 고스란히 유가족께서 감당을 해야 하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조문객이 없고 추모의 공간이 없다고 해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장례 기간 동안 고인을 사랑하며 추모하는 충분한 마음가짐만 있다면 무빈소 장례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음은 가족장 장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여파의 영향으로 조문객 수가 확 줄면서 장례 문화, 조문 문화의 변화가 빠르게 진행 중입니다. 이에 따라서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장례 절차 및 상조 서비스와 함께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이런 변화 속에 장례식을 준비하는 분들에게 약식 장례의 준비 단계와 현명한 가족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가족장은 한마디로 고인 유가족 중심의 장례를 의미를 합니다. 조문객의 범위가 최소화하여 준비하는 장례 절차를 말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비유를 하자면 유명인들의 비공식 결혼식, 비공식 장례식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듯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유가족, 조문객 모두에게 위생이 중요시가 되는 상황에서 조문객을 최소화하려는 장례 문화가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조문객 수가 대폭 줄면서 자연스럽게 가까운 친인척, 주력 조문객이 되는 가족장 형태가 변화가 오고 있습니다. 부장례 절차는 모두 축소된 장례식을 말하며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축소된 장례 절차는 자칫 빨리빨리 대충 장례식을 치르는 마음가짐이 될 수도 있기에 장례식 끝난 후 남는 여한 후에 또한 결국 유가족이 감당을 해야 할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족장이라 해서 무빈소라고 해서 본질을 지키지 못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고인의 삶에 존중하고 잘 보내드리기 위한 충분한 마음만 있다면 간소와 장례식 또한 충분한 가치가 있으니 너무 고민 안 하셨으면 합니다. 잠시 후에 한눈에 다시 보기로 가족장과 무빈소 장례 절차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더 많은 정보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3일의 약속은 그 본질을 지키며 고인 및 유가족의 마음을 헤아려 준비가 된 회사입니다. 영원한 그리움의 부모님을 3일의 약속에서 이별의 아픔을 최소화할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잘 보내드리고 잘 모셔드려 마음의 위로가 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람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례튜브 이지장례 김팀장이었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